우리가 항공모함 하면 이런 모습의 항공모함을 떠올릴 것이다. 넓게 깔린 항공갑판, 항공기를 이함시키기 위한 캐터펄트, 제동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 등 우리가 상상하는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이며 세계 어딘가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주변에 항공모함을 배치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맡는 것일 거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항공모함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함을 제치고 해상병기의 끝판왕으로 인정받았고, 오늘날 미국이 패권국이 된 것도 항공모함을 필두로 전세계 바다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항공기가 제트 엔진으로 바뀌면서 혁신을 이룬 것처럼 항공모함도 제트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혁신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여기 현대 항공모함의 어머니로 평가받는 항공모함이 있다. 이 항공모함은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작은 사이즈지만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으며 그 결과 이후 등장하는 항공모함의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 말이다. 영국 해군, 그러니까 로열 네이비는 전통 있는 해양 강군이다. 전 세계와 무역을 하는 영국은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해군을 성장시켰고, 한창 잘나가던 시기에 해군력 2위와 3위의 전력을 합쳐도 로열 네이비가 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미국에 밀려 빗발엔 감이 있지만 현대 해군의 혁신들 대부분이 로열 네이비에서 비롯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출현은 드레드노트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정도로 혁신적이었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건함 경쟁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항공기가 발명되고도 로열 네이비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는데, 항공모함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한 것도 바로 로열 네이비다. 커레이저스급 대형 경순양함 큐리어스에서 최초로 항공기를 이함시켰으며, 최초의 편갑한 항공모함 아거스를 시작으로 허미즈, 이글,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까지 항공모함의 함교, 어레스팅 와이어, 경납고 등 지금의 스탠다드를 제시한 나라였다. 하지만 로열 네이비가 작전하는 바다는 절대 인간에게 호의적인 바다가 아니었다. 대서양과 북해는 날씨는 물론 풍랑도 잦아 지금도 지랄 맞기로 유명하고, 항공기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해 영국의 주변의 해역과 공역까지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운영해 적을 공격하는 함종이라 함포의 위협에는 비교적 안전했지만 공습에는 제1타격 대상이기 때문이다.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항공모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영국과 미국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미국은 장갑을 최대한 얇게, 폭발력을 외부로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개방형 경납고를 채택했고, 영국은 갑판과 측면에 장갑을 둘러 적의 공습에 방어한다는 폐쇄형 경납고 디자인을 채택했다. 여기서 잠깐 개방형 경납고와 폐쇄형 경납고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하면, 개방형 경납고는 선체를 제작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짓는 설계로 기둥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경납고, 지붕은 항공갑판이 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측면을 얇게 만들어 경납고가 외부에 개방된 구조였다. 이 구조로는 경납고를 넓게 만들어 더 많은 항공기를 적재하는 데 유리하지만 선체 안정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폐쇄형 경납고는 선체 내에 경납고를 품은 설계다. 이 때문에 경납고가 선체 장갑에 둘러싸여 외부 충격에 안전하고 내구성이 높았다. 하지만 선체 내에 경납고를 만드는 만큼 경납고 면적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에 크기에 비해 항공기 적재수에서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다.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곳에서 작전하는 영국은 항공기 적재량을 손해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작전이 가능한 폐쇄형 경납고를 선택했다. 그리고 어차피 항공모함이 작전하는 해역은 지상에서 이륙한 아군 항공기가 지원으로 올 수 있는 곳이기에 항공기 적재량이 부족한 것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군 항공기가 지원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상에서 이륙한 적 항공기도 공격할 정도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대응할 시간이 짧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영국의 항공모함들은 장갑을 둘러 자체 방어력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이런 폐쇄형 경납고와 방어를 위해 장갑을 두른 항공모함을 장갑 항모라고 부르며 영국 항공모함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장갑 항모는 2차 대전의 수운함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일 것이다. 갑판과 측면의 두터운 장갑은 물론 유보트의 공격에도 방어가 가능했는데, 실제로 몰타 항공전에서 일러스트리어스는 6발의 항공폭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튼튼한 장갑 덕분에 기관부와 구동계의 피해를 최소화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로열 네이비는 장갑 항모가 정답이라고 확신했다. 부족한 항공기 탑재량은 갑판의 항공기를 30% 정도 계류시키면서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었고,
4번함 인도미터블로 가면 하부 경납고까지 추가되면서 15기의 항공기를 더 적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초기에는 35기의 항공모함밖에 운영하지 못했지만 1944년에는 45기의 항공기를 적재했고 HMS 인도미터블은 60기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이 최대 72기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장갑을 둘러 항공기 적재량을 조금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가능할 정도의 수용량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 28,000톤밖에 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항공모함 치고는 부족한 배수량을 가지고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만재 배수량 32,000톤의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이다. 두 척이 건조된 이 항공모함은 1944년에 진수된 항공모함인데 기본적인 컨셉은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배수량을 키워 항공모함 탑재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HMS 인도미터블에서 채용한 하부 경납고는 그대로 이어갔다.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은 전시에 건조된 마지막 장갑 항모였다. 1번함 인플레커블은 트리피치 레이드 당시 큰 역할을 했으며 2번함 인디패티거블은 오키나와 전투와 일본 본토 공습에도 참여했으니 말이다. 등장할 때부터 일러스트리어스급의 단점인 항공기 탑재량이 증가해 최대 81기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었지만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은 시대를 잃지 못한 항공모함이었다. 당장 운영하는 항공기라면 문제가 없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항공기가 대형화되는 것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영국 항공모함은 폐쇄식 경납고다. 선체를 만들고 그 안에 경납고를 만드는 방식인데 갑판에 장갑까지 둘렀기 때문에 경납고의 높이를 높인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올라간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영국은 경납고의 높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경납고를 디자인했다.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도 경납고 높이가 16피트, 4.8m로 이는 F4U 콜세어가 경납고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정도였다. 당장 미드웨이급 항공모함도 경납고 높이가 5.33m라 F-14 톰캣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4.8m의 높이면 항공기를 적재하기에는 정말 턱걸이 수준이었던 것. 하지만 인플레커블의 경납고의 높이는 일러스트리어스급보다 낮은 14피트밖에 되지 않았다. 당연히 콜세어 정도 되는 항공기는 들어가지 못했고 앞으로 사용할 제트기는 당연히 운영이 불가능했다. 사실 인플레커블이 이렇게 확장성이 부족한 이유는 1939년에 기공이 시작된 항공모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항공기가 이렇게까지 거대화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도 했고 장갑 항모로 계획된 이상 측면 장갑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했다. 그런데 측면 장갑의 두께를 늘리자니 무거워져 선체 높이를 높일 수 없었고 결국 경납고의 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으로서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는 있으나 조기 퇴역의 길을 걷게 된다. 경납고를 단층으로 만들고 경납고 높이를 확보하자는 개장 논의도 있었다만 이렇게 되면 일러스트리어스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적재량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러스트리어스급 2번함 빅토리어스는 개장의 개장을 거듭해 1967년까지 사용되었는데 말이다. 어쨌든 조기 퇴역이 결정된 인플레커블을 대체하기 위해 영국은 인플레커블급을 잇는 새로운 항공모함 건조가 결정되게 된다. 오늘의 주인공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 말이다. 만재 배수량 46,000톤, 전장 245m, 폭 41m, 속력 32노트, 장갑, 갑판 최대 102mm, 측면 115mm, 항공기 최대 탑재량 60기로 이루어진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은 전후 건조된 장갑 항공모함이다. 오데이셔스급은 1번함 이글, 2번함 아크로열로 총 2척이 만들어졌다. 해군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의아할 수 있다. 분명 오데이셔스급인데 왜 오데이셔스가 1번함이 아니지? 라고 말이다. 보통 한 급은 1번함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데이셔스급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영국만의 사정이 있었는데 사실 원래 1번함의 이름은 전통대로 오데이셔스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건조 도중 전쟁이 끝나 원래 4척이 건조된 오데이셔스급은 2척만 건조하게 되면서 3번함의 이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글도 취소되어 버렸다고 한다. 이에 1942년에 침몰한 HMS 이글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1번함의 이름이 오데이셔스에서 이글로 변경된다. 같은 논리로 2번함 또한 HMS 아크로열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크로열로 명명되었다. 그래서 오데이셔스급인데 오데이셔스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한 급 이름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데이셔스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높아진 경납고 높이와 이중 경납고였다. 앞서 말했듯 인플레커블급은 경납고가 낮아 대형화돼가는 항공기를 적재하는데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영국은 정규 항공모함으로서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미국 항공모함처럼 표준인 17피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공기를 150m 되는 이륙거리에서
시속 140km 정도 되는 속도로 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유압 캐터펄트를 장착해 이륙 속도를 만족시켰고 이중 경락고를 채택하면서 경락고의 높이는 충분히 높아진 17피트로 신형 제트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화될 항공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그에 맞춰 엘리베이터의 크기도 커졌다는 것은 덤이다. 상부 경락고의 경우 경락고 크기가 커져 작업자들이 작업하기가 수월해졌다. 하부 경락고는 상부 경락고에 비해 그 크기는 작아 18대의 항공기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체 측면에 환기를 위해 구멍을 뚫어놨기에 비행 갑판으로 들어올려지기 전 엔진 워밍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갑은 어떨까? 장갑 항모인 만큼 당연히 선체에는 장갑을 둘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갑을 덕지덕지 바르면 무게가 증가하고 증가된 무게는 선체에 여러모로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장갑을 두텁게 두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얇게 두르는 식으로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경락고 천장은 4인치 정도 되는 장갑을 둘러 공습의 피해를 줄였고 기관실에도 장갑을 둘러 혹시 갑판 작업을 뚫고 들어오는 폭탄에도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갑 두께는 미드웨이급 항공모함보다 더 두터웠다. 그런데도 오데이셔스급은 일러스트리어스급보다 함 전체의 무게에서 장갑재의 무게비가 20% 정도로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이 15%인 것을 생각하면 무게 증가를 최소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대공포 또한 촘촘하게 그지없었는데 8개의 2연장 4.5인치 양용포는 물론 40mm 보포스를 도배하여 대공 화력을 유지했다고 한다. 레이더는 타입 984 레이더였는데 우리가 레이더 하면 흔히 생각하는 디스플레이의 점으로 방위와 거리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던 레이더였다. 당연하겠지만 이 레이더와 대공포는 연동되어 있어서 레이더가 바라보는 방위와 거리에 맞춰 효율적인 대공 사격이 가능했다. 물론 효율적인 항공 관제를 위해서 함교는 다른 항공모함과 비교해도 꽤 큰 편이었다. 광범위한 명령 및 통제를 하기 위해 장교들의 작업실이 커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데이셔스급은 일러스트리어스급과 인플레커블급을 계승하는 장갑 항모로서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든 항공모함이었다. 그 결과 전후에 만들어진 제트기들까지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었는데 선체 크기도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70기나 되는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었고 전시 상황에서 최대 100기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비슷한 시기에 건조된 에식스급과 비교하면 더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에식스급의 항공모함의 경우 항공기 탑재량과 운영에 있어서 오데이셔스급보다 우위이긴 하지만 항공 갑판이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화된 제트기를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이후 문제점을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미드웨이급 항공모함 또한 선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로큰롤 항모라는 별명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개방형 경락고 설계를 가지는 항공모함의 필연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미국은 미드웨이급 항공모함 이후에는 건조되는 항공모함들은 개방형 경락고를 포기하고 선체의 경락고를 품는 설계를 한다. 반면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은 폐쇄형 경락고로 설계했기에 선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장갑 항모의 특성상 갑판이 두터운 강철로 보강되어 있어 제트기가 뜨고 내릴 때 받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웠다. 일본함 HMS 이글은 취역하자마자 시베노, 어태커 같은 제트기는 물론 파이어플라이, 와이번 같은 프로기들도 다채롭게 운영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앞으로 발전할 것을 고려해 설계한 항공모함이긴 하다만 항공기가 발전하는 만큼 착함시 접근 속도도 빨라졌고 8개의 어레스팅 와이어만으로는 이들을 잡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은 다시 한번 개장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착함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영국은 홍차를 너무 많이 마셔 머리가 잠깐 어떻게 됐는지 갑판에 고무를 깔고 동체 착륙을 시키자는 황당한 아이디어도 등장했지만 이내 차선을 하나 더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더 현실성 있다고 판단됐고 이를 실현시킨 것이 경사 갑판이었다. 이함 구역과 착함 구역을 아예 나누어 좀 더 효율적인 갑판 작업과 안전한 착함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다. 덤으로 사선이기에 랜딩존이 좀 더 길어졌고 말이다. 1954년부터 HMS 이글의 개장 공사가 진행되어 5.5도의 경사진 비행갑판이 추가되었고 어레스팅 기어를 재배치하였다. HMS 아크로열은 5.5도의 경사진 비행갑판이 처음부터 디자인된 채로 진수가 되었으며 이후 좀 더 랜딩존을 확보하기 위해 8.5도 정도로 개량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흔들리는 항공모함 위에 착함하기 위해 속도는 물론 진입 각도를 맞추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착함은 착함 통제 장교가 수기로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항공기가 유도되어 착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종사가 신호를 오인하거나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사고를 불러오거나 하였다. 더군다나 야간이나 악천 후 시라면 더더욱 그랬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던 영국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거울의 반사를 이용해 안전한 착함 루트로 진입하는 항공기만 반사된 빛을 볼 수 있게 했다.
이것을 착함용 반사경이라고 하며 이후 광학 착함 시스템이란 이름의 OLS로 오데이셔스급에 추가되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존 유압으로 작동하던 캐터펄트도 강력한 캐터펄트로 교체했는데 보일러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식 캐터펄트를 장비한다. 정리하자면 오데이셔스급은 경사갑판, OLS, 증기식 캐터펄트 등 현대 항공모함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다. 그래서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을 현대 항공모함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단점은 이중 경락고였다. 오데이셔스급이 경락고를 이중으로 만든 이유는 단면적을 활용해 작은 선체에 더 많은 항공기를 적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경락고 높이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락고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은 건연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건연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선박의 무게 중심이 올라가 선체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17피트의 경락고 높이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었고 F4 팬텀까지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항공기 크기는 대형화되었고, 대형화된 항공기의 정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높고 더 넓은 경락고가 필요해졌다. 태평양이라면 모를까 대서양과 북해에서 활동하는 로열네이비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F-14 톰캣의 등장이 결정적이었는데, 같은 17피트의 경락고 높이를 가진 미드웨이급도 톰캣을 경락고에 적재할 수는 없었는데, 미드웨이급보다 비좁은 오데이셔스급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이 리스트는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들이 퇴역 직전에 운영했던 항공기들이다. 총 40기의 항공기를 운영했으며 초기 70기의 항공기 운영 능력을 가진 것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항공기를 운영했다. 그만큼 항공기가 대형화돼 이래저래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고, 46,000톤, 개장 후 54,000톤 밖에 되지 않은 항공모함의 한계였던 거다. 결국 운용 20년 차인 1972년 1월 HMS 이글은 공식적으로 퇴역의 절차를 밟게 되었고, HMS 아크로열 또한 1976년을 마지막으로 퇴역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과 로열네이비는 더 이상 전 세계의 표준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 미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극하고 경제 위기까지 겪는 영국병을 겪으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해군의 규모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오데이셔스급 이후 영국은 과거와 같이 정규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기에 오데이셔스급이 퇴역한 이후에는 사실상 미 해군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은 예산 압박으로 인해 수직 이착륙기를 운영하는 경항공모함 인빈시블급과 센토어급 등을 운영하게 되는 굴욕을 겪는다. 하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도 호랑이라고, 포클랜드 전쟁에서 허미즈와 인빈시블은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의 활약으로 로열 네이비의 소프트 파워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다. 만약 포클랜드 전쟁에서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이 아닌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이 출항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후 경제가 회복된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재도약할 준비를 하는데, 기존과는 달리 관제탑을 2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도전을 한다. 비록 로열 네이비는 과거와는 몰라보게 그 규모와 위치가 달라졌지만,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은 영국은 아직 죽지 않았고 단지 잠시 잠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닐까?